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인공지능 선용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추진한다. 어떤 얘기일까요? 어제 유럽연합이 그 AI 그 기술 규제에 관한 그 법안을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국이 아마 이거를 의식해서 자기들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른바 모두를 위한 선한 목적의 AI라는 제목이 달린 그 유엔총회 결의안을 그 만들어서 지금 회람시키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 개발도 하면서 또 이런 그 위험에 대한 그 대비도 동시에 하자는 그런 내용, 이제 안전망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골자인데요. 그 중에서 핵심을 보면은 어떤 그 AI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완화하는 조치가 개발하고 이용하는 그 이 전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각국이 AI 안전성하고 취약성에 대한 그 제3자 피드백 활성화 같은 그 타자 거버넌스를 지원하라는 점도 그 들어가 있고요. 그 미국 쪽 얘기는 그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보리가 아닌 유엔 총회 결의안으로 상정을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AI 개발에 있어서 이념적 선을 긋거나 배타적 그 그룹을 형성하는 데 반대한다. 모든 나라가 AI 개발에 기여가 동등하게 부여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요. 여기 대해서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결의안이 광범위한 그 국제적 노력의 시작이고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좀 이렇게 좀 협조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AI를 어떻게 하면 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좋은 방향으로 인류가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법이라든지 규제 뭐 이런 걸로 논의가 활발하게 되는 분위기예요. 저는 포인트는 네. 지금 그 AI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싸움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좀 먼저 치고 나가니까 이제 미국이 들어가고, 그 중국이 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능하면 좀 중국하고 그러니까 묘한 그런 그 합종 연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카드를 주고 있는 셈이기도 하죠. 이걸 뭐 좋게만 착하게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 각국 간에 굉장히 보이지 복잡합니다. 않는 기싸움도 복잡하군요. 다음 얘기 봅니다. 중국이 경제 위기설을 정면 대응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지난 그 월요일, 화요일 그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이제 관영통신 신화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른바 그런 여러 가지 뭐 정책 조율, 경제관계 정책 조율에서 이런 걸 평가할 때 비경제적인 정책도 포함돼야 한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경제 선전하고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을 노래 불러야 한다, 이런 지침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걸 또 그 신화 통신이 또 이걸 대대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 광명론이요? 이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경기 회복이 지금 여의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서방 언론들이 중국 위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자꾸 하니까 이제 중국이 여기 대해서 발끈해 갖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지난 7월에 이례적으로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 지난 8월에 신화 통신이 논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중국 경제 위기론이 국시적 단기적인 데이터만 보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중국 외교부가 사실 경제주무부처가 아닌데 지난 9월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번 중국 붕괴론이 나왔지만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고 중국 붕괴론만 번번이 붕괴됐다, 이렇게 또 해서 지금 중국 그 관영 매체들인가 이런 데 이제 계속 이제 서방에 대한 어떤 이런 위기론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위기가 아닌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실효성에 숫자로도. 대한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싱가포르 연합조보라는 매체가 이거를 좀 시니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이런 그 경제 공작 회의, 이게 이제 중국 경제 방향을 정하는 최고위 정책 결정 이제 기구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선전 여론에 관한 이렇게 명확한 요구가 나온 것도 좀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거를 또 중국 관영 매체가 이렇게 공개한 것도 처음이다. 이러면서 중국 지도부가
효율성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위기론이 자꾸 나오니까 이걸 좀 단속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걸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네.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내수에도 좀 신경을 쓰는데 여의치 않은 모습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 중국의 그 저명한 금융 전문가 류지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 이제 SNS 그 계정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그 자본시장 병폐 같은 걸 많이 그러니까 중국 자본시장 병폐를 지적하면서 중국 주식 투자 신중하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폐쇄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이렇게 무슨 뭐 경제 광명론, 뭐 노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핵심은 내수 확대라든가 중점 영역 개혁 심화 그리고 고품질 대외 개방 이거를 과연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이렇게 조금 좀 시니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위기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을 할 게 아니라 좀 증명을 해보이는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 총리가 내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로이터가 어제 소식통령에서 전했습니다. 연차총회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또 그 대표단 이례적으로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고위 인사들도 대거 포진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열려 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위기론이 자꾸 나오니까 대외적으로 열려 있다는 걸 과시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그 경제 부진에 대한 그 내부 불만을 좀 다독이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포함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참고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다보스 포럼이 5월에 열렸는데요.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적은 대표단만 그때 보냈습니다. 지난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그 대표단을 이끈 사람도 세전화 기후 특사였습니다. 조금 더 뜬금이 없습니다. 시진핑은 2021년하고 2022년 다보스 포럼 때 화상 연설을 했고요. 그런데 1년 만에 1년이 좀 넘었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대규모로 지난 대표단을 1월에도 이끌고. 다보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이제 시진핑 경제 책사 류호 당시 부총리가 참석해서 특별 연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중 회계 합의 1년인데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은 시들하다. 이게 1년을 좀 짚어볼까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말 미국 의회가 그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회계 그 투명성이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선 이걸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국 당국이 이거는 주권 문제다 해가지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면 뭐 퇴출시킬 거야 해가지고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차 싶었든지 오케이 해서 이제 그 미국 당국 그 회계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게 이제 합의가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게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기업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좀 많이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블룸버그가 어제 정리한 걸 보니까 올해 들어서 그 기업 공개 뉴욕 증시 기업 공개에 나선 중국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그 건당 2억 달러 이상을 끌어모은 케이스가 12개가 넘는데 네. 올 들어서는 그런 게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딱 그러니까 한 군데도 없고 한 44억 달러 정도를 지금까지 올 들어서 IPO로 중국 기업들이 확보를 했지만 액수가 다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전체 그 규모도 2021년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 그 뉴욕에 IPO 한 게 한 13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6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액수도 많이 적고요.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건데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아무래도 뭐 중국 경제가 최근에 좀 좋지도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 자체 규제 또 여전히 뭐 개방한다고 하지만 계속 조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한 예로 기억하시겠지만 그 차량 호출업체인 디디글로벌이 그 중국 당국이 좀 자제하라고 뭐 안보 위협도 있고 했는데도 뉴욕 증시 뉴욕 상장 강행했었죠. 그러다가 조사받고 작년 5월에 자진 상장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특히 중국 그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그래도 뉴욕 증시에 상장할 거야 해가지고 지금 뭐 한 30 최소한 37개 중국 스타트업들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제를 이렇게 정신원으로 뛸 수는 없는 거죠.
중국과 관련된 얘기 좀 이어서 몇 개 해봤고요. 다음 얘기해 볼게요. 러시아가 발언한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살인 면허를 내줬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작년 전쟁 직후에는 러시아가 유엔에서 많이 몰렸죠. 네. 뭐 규탄 결의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러시아가 그야말로 이제 완전 왕따 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중동전이 터지고 나서 특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막 그냥 장기적으로 공격하면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커지니까 이제는 위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로이터가 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유엔에서 이스라엘 편들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오히려 러시아는 큰 소리치는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럴 만한 입장인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부결된 게 이제 미국이 거부권 행사해서 부결됐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유엔 총회가 긴급 총회에서 휴전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죠. 미국이 참 난감해졌죠. 네. 러시아 그 주유엔 대사가 그 앞서서 안보리 표결에서 미국이 이제 반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각되고 나서 아주 그 당시도 맹비난을 했거든요. 미국이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이스라엘의 살인 면허를 발급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새로운 희생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유엔에서 정말 고립이 철저하게 네. 됐었는데요. 지금 뭐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유럽 고위 외교관은 러시아가 미국 공격하는 걸 즐기는 것 같다. 그다음에 국제위기그룹 분쟁 전문가 얘기는요. 러시아가 이번 중동전을 유엔에서 자기네 입지를 재설정할 수 있는 호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이중잣대를 부각시키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중동전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미국을 비아냥거리는 것도 좀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공격도 느껴지고. 러시아도 그럴 입장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국무부 네. 정례 브리핑에서 그저께요. 그 기자가 이걸 뭐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미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이스라엘 관련 결의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압도적 득표를 한다.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대변인 그 전날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영내 파트너들하고 전 세계 국가로부터 계속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게 미국 역할을 거듭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뭐 동문서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지금 몰린 거는 틀림없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준비하면서 새해 계획이나 뭐 소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다들 소망이 있으실 텐데 전체 이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내년에 좀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럼요. 소망들 많이들 맞습니다. 품으실 네. 것 같은데요. 가자 지구에 이번에는 전염병 퍼펙트 스톰 경고가 있다고요. 뭐 그동안에도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네. 그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말부터 지난 10일까지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5살 미만 어린아이들 이제 건강 실태를 자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런 그 설사 증세가 근 70%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심각한 것이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극심한 어떤 뭐 탈수증에다가 그렇죠. 잘못하면 심부전 증세까지 오고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로이터가 이제 이거를 전하면서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공습으로다가 이제 가자지구에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났고 아시다시피 아이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이런 이스라엘 공격으로 죽은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그 질병 퍼펙트 스톰 때문에 또 피해를 입게 생겼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는 아니고 뭐 수인성 여러 가지가, 설사 예. 뭐 이런 물로 인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것도 구호물자도 있고. 떨어지고 네. 물 식량 같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특히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죠. 한예로다가 지금 이스라엘군이 최근에 공세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이제 가자지구 남쪽에 있는 칸 유니스라는 곳인데 네. 거기 있는 병원의 그 소아병동 책임자 얘기가 그 어린이 환자들이 뭐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수증이 심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심부전 증세를 보인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 또 칸 유니스의 그 A형 간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바이러스 잠복기가 길게는 한 1개월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조만간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병에 걸려도 이 의료 체계가 단단하면 어떻게든 막아볼 텐데 지금 그게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죠. 세계보건기구 보니까 가자 지구에 병원이 3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 21개는 이미 뭐 다 폐쇄가 되고 한 4개 정도만 아주 최소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도 물론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항생제, 백신 같은 의료품은 뭐 태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병원 의료진에 대한 공격, 의료진들도 많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 보고관 얘기는 네. 지난주 성명을 냈는데요. 전쟁 시작되고 나서 가자지구 의료진에 대한 그 공격이 한 370건 이상이 넘고 네. 그래서 지금 한 최소 300명 이상의 의료진이 희생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관계자는 이제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공격하니까 비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료 봉사 단체들도 많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이런 질병 퍼펙트 스톰이 이미 시작이 됐고 문제는 얼마나 악화할지 그것만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개탄을 하네요. 새해에는 제발 네. 전쟁 얘기를 좀 안 할 수 있기를 네, 바라보고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미국 대법 낙태에 이어서 낙태약 규제를 검토한다고요. 뭐 대선에도 중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분석이 있네요. 지난번에 미국 대법원이 그 작년 6월이죠. 임신 6개월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 낙태권을 보장해왔던 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의 여성들이 막 발끈해가지고 그해 11월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어부지리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국 대법원이 지금 이제 대법원은 보수가 압도적 우위죠. 이렇게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서 이번에는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에 들어간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이게 또 내년 대선에 하나의 그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한테 하나의 호재일 수도 있죠.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법적인 게 있는데 그 낙태에 사용되는 약이 저는 이게 뭐 어렵네요. 미페프리스톤? 그게 이제 미소프트롤스톤하고 함께 복용하는 경구 임신 중절약인데 현재 네. 미국에서 추사되는 낙태의 절반가량이 이 약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공화당 쪽 이런 쪽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FDA가 이제 이걸 이제 사용 허가를 했는데 그 취소를 텍사스 법원에서 지방 법원에서 이걸 취소하니까 또 이것도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고 또 항소법원에 가가지고 또 이게 또 뭐 또 판매 제한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법무부가 또 다시 대법원에 제소를 하니까 이제 대법원이 오케이 심리하겠다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낙태 문제가 굉장히 뭐 민감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가 이제 곧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 6월 말쯤 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대선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선거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겁니다. 네. 백악관도 어떤 백악관은 뭐 즉각 얘기를- 성명을 네. 했습니다. 여성이 자기 건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도 낙태권 보장 입법을 촉구를 해서 뭐 백악관은 속으로 조금 좀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게 어디도 영향을 미치냐면요. 또 전에 미국 의회 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지금 업무 방해죄 이것 때문에 재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트럼프도 여기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기 대해서 이제 하급심에서 있다 없다 하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특검이 대법원에다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것도 또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오면은 이게 또 이제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대선에 영향을 줄 두 개의 이슈가 또 불거졌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기시다 지지율 얘기 해보겠습니다. 2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드디어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17.1%. 계속 내려가네요. 네, 17%입니다. 네. 이게 지금 2012년 자민당이 민주당 이제 제치고 다시 집권당이 되고 나서 최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비자금 의혹 때문에 그 관방장관 포함해서 아베파 강요 4명을 갈았죠 어제. 그젠가 갈았죠. 그 얘기 그런데 전해주셨죠. 뭐 네. 그 기시다 스스로도 지금 자기 파벌 사람들도 여기 또 비자금 의혹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강력 교체해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요미우리 보도는 인적 쇄신 가지고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뭐 잠당 내에서도 뭐 기시다 그만둬라 하는 얘기가 뭐 계속 나옵니다. 네. 일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0% 밑으로 10%대로 많이 추락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